1300년 전 황량한 땅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전사들은 끝없는 작은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사 중 한 명은 괴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타난다며 절망에 찬 외침을 했습니다. 검은 머리의 여자가 재앙의 악마가 알을 낳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고 빨간 머리의 전사는 이번에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어조로 대답했다. 붉은 머리의 전사는 상황을 체념하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언제나처럼 모든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켜 악마를 봉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하며 이 희생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한 푸른 에너지 광선이 발사되어 모든 괴물들을 한 번에 전멸시켰습니다. 자신감 있는 외모의 신비로운 검은 머리 남자가 나타나 전사들에게 왜 그렇게 사소한 상대와 싸우느라 고생하냐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즉시 그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리암. 그의 동료들은 방금 목격한 압도적인 공격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를 당황한 상태로 바라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은 리암의 능력이 항상 뛰어났지만 방금 모든 악마의 자손을 단 한 번에 소멸시킨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전사들 중 한 명이 질문을 시도하려 하자 리암은 자랑스럽게도 108번 능력을 획득했다고 발표하였고 그의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땅의 균열에서 괴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리암은 괴물들이 여전히 엄청난 숫자로 나타나는 것에 놀라 또 다른 에너지 파동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리암이 방출하는 엄청난 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암은 108개의 능력을 얻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뒤에 숨으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이 혼자서 재앙의 악마를 물리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암은 거대한 재앙의 악마가 나와서 엄청난 수의 알을 낳고 있는 거대한 구덩이에 다가갔습니다. 리암은 그렇게 많은 식인 괴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하며 강력한 황금 밧줄 같은 공격을 발사하여 악마를 굴에서 끌어내겠다고 맹세한 후 그것을 구덩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재앙의 악마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흉측한 생물이었습니다. 그 괴물은 공격으로 보라색 에너지 광선을 발사했습니다. 리암은 자신을 겨냥한 공격을 막기 위해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두 공격이 서로 충돌하여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리암은 300년마다 나타나는 악마를 마주하며 그 끝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인간은 이 끔찍한 생물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괴물들과 싸워왔으며 재앙의 악마를 없애기 위해 싸우는 이들을 백인 부대라고 부릅니다. 이 부대의 전사들은 300년마다 재탄생하며 재앙의 마귀가 부활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그것을 봉인합니다. 리암은 봉인 같은 반쪽짜리 조치는 과거의 일이라고 하며 직접적으로 악마를 소멸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100배벌까지의 능력을 단 한 번만 발휘할 수 있었기에 이번 공격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뒤에서 비열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리암은 땅에 쓰러졌고 팔다리가 잘렸습니다. 공격자는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다가왔고 리암은 그가 붉은 머리 동료 맥그레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왜 그런 일을 했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맥그레이디는 배신을 드러내며 재앙의 악마가 죽는 걸 허락할 수 없고 그 100배일계의 힘을 자신이 차지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리암이 환생을 통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맥그레이디는 그에게 불사의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암을 잔인하게 공격하며 리암의 모든 힘을 빼앗기 시작했고 절대왕을 비웃으며 그를 한심하다고 불렀습니다. 그 후 맥그레이디와 그의 배신자 동료들은 리암을 악마와 함께 심연에 봉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괴물이 나타났던 구덩이로 그를 던졌습니다. 리암은 마지막으로 동료들을 받고 그들은 교활한 미소로 그의 추락을 지켜봤습니다. 그를 배신한 후 그들은 마법 봉인으로 입구를 닫았고 맥그레이디는 만족스럽게 봉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 리암의 동료들은 리암과 괴물을 심연에 봉인하려 자신을 희생한 후 사라졌습니다. 리암은 동료들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 게 아니라 그를 악마와 함께 봉인하려 모두를 희생시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왜 그런지 궁금해했고 악마의 주기적 부활이 그들에게 유익할 거란 이론에 도달했다. 리암은 이 사악한 존재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걸 깨닫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했다. 재앙의 악마가 리암에게 다가와 발톱을 들어 그의 얼굴 바로 앞에까지 내밀었습니다. 리암은 경멸의 눈빛으로 재앙의 악마에게 자만과 위험을 부리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어서 지능이 한정된 그런 존재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비웃으며 그 사디스트적인 행동이 너무 심해져서 심지어 팬케이크에게도 모욕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앙의 악마와 그 자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계속 고문했습니다. 배신자 맥그라디가 선언한 대로 리암은 불사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내장이 찢겨지거나 살이 먹히는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그의 육신은 즉시 재생되어 끝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1200년의 고통이 지난 후에도 그 장면은 계속됩니다. 리암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의 복수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배신자에게도 운명에게도 이 고통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반드시 다시 일어나 악마들을 굴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끝없는 고통에 압도된 후 리암은 죽음을 구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신비로운 목소리가 리암경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새로운 그릇으로 소환하며 그의 영혼은 심연에서 밝은 빛으로 끌려갔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새로운 몸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주변의 더러움에 혐오감을 느꼈으며 너무 약해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몸을 카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며 한 명은 그가 죽었는지 궁금해했지만 다른 이는 카이 같은 사람 때문에 살인자가 되진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가 살아있는 걸 알았을 때 그를 다시 연못에 빠뜨려 걱정시킨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카이가 깨어났을 때 낯선 사람들로 둘러싸여 놀라서 세상에 이 사람들은 누구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갑자기 덮쳐서 그들이 그를 괴롭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물속에 거칠게 잠갔다. 그때 조슈아라는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어 그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병을 꺼내며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물질에 취한 사람은 누구나 가장 기이한 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이가 그 약물이 중독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멈추라 했지만 조슈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카이를 붙잡으라 했습니다. 카이는 저항하며 멈추라 했지만 그들은 그의 팔에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곧바로 카이의 몸은 통제불능으로 경련하기 시작했어요. 카이는 구역질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심하게 토하고 말았어요.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의 이상한 움직임을 비웃었고 조슈아는 꼭두각시처럼 춤추라고 했습니다. 짧은 경련 후에 카이의 몸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은 비웃으며 카이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슈아가 그 위에 서서 누가 그에게 쉴 수 있도록 허락했냐고 물으며 그를 발로 찼습니다. 조슈아가 쓰러진 그 위에 서서 비꼬듯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 춤추라고 명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장면은 현재로 돌아오며 카이가 땅에 누워있을 때 역겨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현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큰 괴롭히는 아이 중 한 명이 카이의 중얼거림에 화가 나서 그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경멸스럽게 물었다. 갑자기 카이가 아직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고 이는 괴롭히는 아이를 자극하여 그의 옷을 잡아채고 얼굴에 대고 소리치며 미소의 이유를 묻도록 만들었다. 빠르게 움직이며 카이는 놀라운 힘으로 괴롭히는 아이의 손목을 잡았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자들은 쓰레기에 불과했다. 도전적인 어조와 복수의 빛이 반짝이는 눈으로 카이는 쓰레기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들도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카이의 말에 화가 난 덩치 큰 불량배는 그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채며 감히 그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다니 대담하다고 소리쳤다. 카이는 그의 위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신 새로운 몸에 잠재된 마법의 힘을 감지하는데 모든 주의를 집중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것이 단지 약한 얼음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동안 불량배는 그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리며 진정한 고통을 보여주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주먹이 닿기 전에 카이는 팔을 얼음으로 감싸고 날카로운 얼음 칼날로 그 공격을 막았어요. 깡패는 큰 충격을 받으며 카이의 놀라운 변신을 믿지 못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교활한 미소를 지은 카이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얼음으로 덮인 팔로 깡패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자 카이는 패배한 상대 위에 서서 그를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괴롭히던 이는 극심한 고통에 땅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고 나머지 괴롭히던 이들은 카이가 어떻게 갑자기 강해졌는지 궁금해하며 충격과 공포에 빠져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카이는 이 몸의 원래 주인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전력으로 때린 후에도 자신의 몸이 여전히 매우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괴롭히던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손을 뻗어 얼음 능력을 발휘하여 도망자들을 따라잡아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다가가 이제 어쩌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 명 앞에 서서 옷을 벗어 넘기라고 명령하며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늪 냄새가 나서 역겹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괴롭히는 사람에게 돌아서서 재킷이 손수건 역할을 할 거라고 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원하는 것을 얻은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며 충분하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충격과 굴욕 속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카이가 괴롭히던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떠난 후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며 저들을 늪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고 그중 한 명은 고개를 숙이며 그들이 교훈을 얻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냉정하게 반응하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고 그들이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과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간청자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변명하며 모든 것이 조슈아의 잘못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으며 조슈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는 조슈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작은 악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괴롭히던 사람은 계속해서 자백하며 카이를 목표로 했던 리암의 후손 게임의 아이디어조차도 조슈아의 발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임 이름이 카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그는 괴롭히던 아이에게 설명을 요구했어요. 화난 표정과 명령하는 어조로 카이는 그 빌어먹을 질문에 답하라고 했고 괴롭히던 아이는 바로 동의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괴롭히는 아이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리암의 후손이라는 게임은 마법 왕립 아카데미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게임이며 배신자 리암 헤일의 후손으로 선택된 사람은 아카데미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리암 헤일이라는 이름에 카이는 순간 얼어붙었다. 괴롭히던 아이는 그의 반응에 놀라며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그의 시대의 유명한 악당이었던 배신자 리암 헤일이 99명의 영궁에게 패배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리암은 자신이 거짓 승리자라 부르던 자들이 역사를 완전히 조작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이 역사를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리암은 괴롭히던 아이들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곳은 폐허 같았고 아이들은 왜 그가 그들을 황폐한 집으로 데려가는지 궁금해하며 속삭였습니다. 리암은 그들을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암이 거처의 문에 도착했을 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와서 폐하께서 이미 돌아오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리암은 그 남자가 자신을 부르는 방식에서 현재 몸이 왕가의 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왕따를 당한 기억과 달리 이 몸의 마음에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뇌가 그 기억들을 거부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카이의 출신을 직접 물었습니다. 그는 카이가 왕국의 8번째 왕자라고 답했습니다. 리암은 왜 그가 다른 왕족처럼 성에 살지 않는지 물었고 그는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암은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왕자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대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리암은 우선 이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쳐두고 카이의 몸이 명백히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그가 막 들어가려던 순간 수석 집사가 그를 불러 세우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수석 집사는 그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스럽게 물으며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처음에 리암은 의심스러웠다. 어떻게 하찮은 하인이 왕족의 말과 행동을 의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카이를 모욕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남자의 눈빛에서 진정한 걱정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암은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래의 카이처럼 행동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그가 알던 카이는 죽었다고 충격받은 수석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남자는 충격과 불신에 빠졌습니다. 그 후 그는 그에게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하인이라고 생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중에 리암이 화려한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는 2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고 한 소녀가 그녀가 오빠처럼 여기는 맥그레디를 불렀습니다. 빨간머리 전사인 맥그레디는 그들이 이길 수 있을지 의심하며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큰 괴물이 맥그레디를 공격해 심하게 찌르고 공중으로 던졌고 미나는 공포에 질려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괴물이 미나 쪽으로 돌아서 그녀를 붙잡았고 부상당한 맥그레디는 괴물에게 그녀를 해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거대한 에너지 빔이 발사되어 괴물들을 파괴했고 리암이 제때 도착했다고 알리며 나타났습니다. 리암은 부상당한 맥그레이디를 보며 그가 간신히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맥그레이디는 믿기 힘들어하며 리암이 구하러 온 건지 물었습니다. 그는 혼자 행동한 게 부끄러웠고 리암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리암은 그의 자존심을 무시하며 유치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며 이제 문제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미나의 상태를 물으며 강화 재료를 모으러 가는 중이라고 맥그라디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맥그라디는 감사함을 느끼며 리암이 가끔 화나게 했지만 그와 미나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리암의 손을 잡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리암은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힘을 훔쳐간 배은망덕한 자들을 쫓아가 힘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이 몸을 그릇으로 준 카이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집사가 그를 맞이하며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고 말했다. 그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어제 그에게 제공되었던 것과 같은 간단한 메뉴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리암은 그것을 맛보고는 역겨워하며 속으로 맛이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카이는 식사가 집사장이 직접 준비한 것이라며 요리에 익숙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궁전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리암은 단순한 음식을 보고 자신이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비꼬듯이 했다. 집사는 음식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리암은 그가 잘못이 없는 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암은 가능한 빨리 식사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리암이 학원으로 가는 길에 주변 학생들이 마법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이곳에서 카이의 적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조슈아가 이끄는 학생 무리가 그의 길을 막았다. 조슈아는 그를 조롱하며 드디어 학교에 오기로 결심했냐고 물었다. 리암은 바로 조슈아가 카이를 괴롭히던 사람임을 알아챘습니다. 조슈아는 어제 카이가 동료들을 심하게 때렸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도발적인 미소로 그가 너무 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학생들을 향해 돌아서서 리암의 후손이 감히 저항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부추겼습니다. 학생들은 열렬히 동의하며 그의 저항이 무례한 행동이라 처벌받아야 하고 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해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조슈아는 그들에게 평소처럼 달려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리암을 주먹 대신 돌로 공격했습니다. 리암이 얼어붙어 있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리암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는 이것이 카이가 그동안 견뎌왔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돌을 던지던 학생들이 리암의 날카로운 눈빛에 겁을 먹고 멈췄습니다. 조슈아는 화가 나서 누가 멈추라고 했냐고 소리쳤지만 학생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슈아는 추종자들이 실패하자 직접 나서기로 하고 리암에게 자신이 그를 쓰러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암을 쓰레기라 부르며 한계를 알라고 외치며 그를 때리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리암 손에 닿자 리암 손은 쉽게 부서졌다. 리암은 새 몸이 연약하다는 걸 기억했다. 리암은 곧바로 손을 치유하고 문제없다고 했다. 구경꾼들은 그가 쉽게 치유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빠져 지켜보았습니다. 조슈아는 손을 들어 리암을 짜증나는 녀석이라 부르며 손에 불덩이를 소환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에게 죽으라고 외치며 큰 불공격을 발사했습니다. 차분하게 리암은 손을 들어 불공격을 막는 얼음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조슈아의 불공격이 얼음 방패에 부딪히자 불길이 조슈아 쪽으로 반사되어 조슈아와 그의 동료들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 모두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졌고 나머지 학생들은 충격에 빠져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리암은 차분히 서서 저항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뚱뚱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선생님 중 한 명 같았고 거만한 표정으로 카이 애셔에게 무슨 짓이냐며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했습니다. 선생님은 카이가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암은 그들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선생님은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즉시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이 리암을 데리고 가자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카이가 당할 만한 일을 했다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이번에는 회복하는데 몇 주가 걸릴지 비꼬며 내기를 걸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리암은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두통을 느꼈고 순간적으로 진짜 카이가 같은 선생님에게 끌려가 고문당하는 기억을 보았다. 리암은 이 고통이 원래 카이의 기억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선생님이 과거에 그를 괴롭혔던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그의 생각을 방해하며 느리다고 꾸짖고 게으름뱅이는 훈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암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훈육이라니? 그렇다면. 그러자 그의 얼굴에 무서운 미소가 떠올랐고 그는 이 썩어 빠진 상황을 바로잡고 그 교사를 혼내주겠다고 맹세했다. 선생님은 리암을 사무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3일 전에 포괄적인 지도를 했는데도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를 가짜 왕족이라고 부르며 육체적 처벌을 즐기는 변태라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의 조롱을 계속하며 그에게서 천박한 패배자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창녀와 몰락한 왕국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카이가 리암의 후계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마법으로 그를 묶으려 하자 보라색 에너지 구속이 리암의 손목과 발목에 나타났고 그를 벽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멈추고 리암이 왜 평소처럼 울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리암을 조롱하며 그가 잘하는 건 징징대며 용서를 비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리암이 전혀 떨지 않는 걸 보고 그의 정신이 곧 무너질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은 지루해하며 가시 달린 곤봉을 잡았고 카이보다 더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다고 생각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에 사디스트적인 미소를 띠고 그는 곤봉을 들어 치려 했고 서둘러 비참한 비명을 들으려 했습니다. 리암은 일어섰지만 거대한 얼음 괴물을 소환해 그가 다가가기 전에 가시 곤봉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눈앞에 있는 사람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놀랐습니다. 리암은 자신을 묶고 있던 마법의 구속을 부수고 카이가 옷을 갈아입을 때 그의 몸에 많은 채찍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하며 그 자국이 선생님이 한 짓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도움을 청하려 카이의 이름을 외치며 멈추라고 했습니다. 리암은 괴물에게 선생님을 땅에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려 하자 리암은 그를 막으며 허락 없이 말하면 팔을 부러뜨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선생님의 팔이 실제로 부러졌고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리암은 차갑게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을 상기시키며 다음은 그의 왼손이라고 맹세하자 선생님은 공포에 질려 침묵했다.
리암은 선생님이 카이를 심하게 다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리암의 기억 속 카이의 모습이 교육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선생님은 리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한 것을 깨닫고 입을 막았습니다. 리암은 비꼬는 미소로 그렇군요 라고 말하며 채찍질에서 배울 게 있다면 선생님이 그 교훈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에게 가시가 박힌 벨트로 자신을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리암은 마법진을 소환하며 채찍질 대신 얼음 화살에 꿰뚫리는 게 더 나은지 위협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미소로 화살을 선택하면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즉시 마음을 바꿔 채찍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리암은 그에게 서둘러 시작하고 옷을 먼저 벗는 것을 잊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리암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선생님은 속옷만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가시 달린 벨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채찍질을 시작했고 맞을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시 후 피를 흘리며 지친 상태로 리암에게 그만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리암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100번 더. 선생님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100번의 채찍질 후 선생님은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등은 피투성이 상처로 덮였으며 그는 끝났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왜 안도감을 느끼냐고 물었고 아직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공포에 질려 리암을 바라보았고 리암은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 있었고 밖에 있던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리암은 마법으로 학교 안뜰에 큰 얼음 기둥을 만들어 그 위에 벌거벗은 선생님을 올려놓았고 선생님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리암은 선생님에게 카이에게 한 일을 모두 자백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먼저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리암은 무시하고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교사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암은 아래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균형을 잃고 두려움의 무게에 눌려 떨어지기 전에 빨리 자백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선생님은 큰 소리로 자백을 시작하며 카이에게 신체적 처벌을 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리암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카이의 옷을 벗기고 벨트로 여러 번 때렸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이 고문을 교육적 지도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일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외치며 카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놀라며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채찍질을 즐기는 변태 괴물이라고 소리치며 고백했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며 고백을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피어스라는 교사가 끝났으며 이 엄청난 스캔들 이후로는 아카데미에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서로 속삭였습니다. 그런 다음 리암은 속삭이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서서 재미있냐고 물었고 그들은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리암의 후손인지 물었고 그들이 그를 역겹게 한다고 말했다. 리암은 그들을 가리킨 후 얼음 기둥 위에 굴욕당한 교사를 가리키며 이것이 카이 애셔를 해친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 남자와 같은 죄를 지닌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며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파란 빛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에 떨며 운명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슈아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침묵 속에 그 장면을 지켜봤다. 멀리서 조슈아는 얼굴에 멍이 든 채 그 장면을 보며 비밀리에 카이를 저주했다. 긴 갈색 머리를 가진 소녀가 다가와 그를 한심하다고 불렀다. 다른 한편 화려한 사무실 안에서 아카데미의 교장으로 보이는 노인이 이번에 카이가 모든 선을 넘었다고 언급했다. 카이는 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으며 교장은 학생이 교사를 모욕한 것은 아카데미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장실에서 대머리 남자가 리암에게 그의 무례한 태도를 비난하며 소리쳤다. 리암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교장과 그 옆에 앉아있던 미시스 켈러와 대머리 남자를 두렵게 만들었다. 리암은 피어스 선생님이 왜곡된 욕망을 충족하려고 카이 애셔에게 부당한 신체적 처벌을 가하고 있어서 그를 폭로했다고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의 말을 비웃으며 그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묘사하며 피어스 선생님은 훌륭한 교사이며 그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암은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행동을 고백했는데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교장은 리암이 교사를 속여 고백하게 했다고 답했다. 대머리 남자는 켈러 부인을 돌아보며 그녀에게 책임을 물었고 그녀는 사과를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리암에게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며 몇 달 전 그가 울면서 그녀에게 와서 반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불평했다고 주장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녀의 말을 끊고 우리 학원은 체벌이나 괴롭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켈러 선생님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악의적인 미소로 카이가 우울해서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괴롭힘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리암은 켈러 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른 말로 하면 그녀가 카이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러 여사는 화가 나서 그가 선생님을 위협하냐고 물으며 교장에게 즉시 퇴학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장도 동의했습니다. 켈러는 리암을 바라보며 그의 꿈이 국가치유 마법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고 안타깝게도 오늘 그 꿈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리암은 카이 애셔의 꿈을 떠올리며 앉아 있었고 교장은 퇴학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교감이 들어와서 방해해서 죄송하다며 급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장이 그 메시지를 들은 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고 충격에 빠져 교감에게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후 그는 리암에게 차갑게 이번에는 경고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켈러 부인은 충격과 분노로 그가 퇴학시키지 않겠다는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외쳤고 이 학생이 거의 무고한 선생님을 죽일 뻔했다고 했습니다. 교장은 화를 내며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이것은 키스경의 명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케이트라는 이름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놀랐습니다. 회의 후 교장 선생님은 모두에게 소리치며 나가라고 했고 리암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리암은 복도로 던져졌고 교장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 켈러 부인의 그의 디아리를 끝내겠다는 거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카이의 복수 대상인지 궁금하며 더 알아보기 위해 카이의 기억을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걷다가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고 뒤돌아보니 복도 끝에 한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쳤어요. 그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조롱하며 이게 네가 받을 대가야 절대왕님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것은 맥그레이디가 바이올렛이라는 여인에게 그에게 더 큰 해를 가하라고 명령했던 배신의 기억이었고 그녀는 동의했었어요. 바이올렛은 그의 마법으로 그를 고문했고 맥그라디는 그가 사라지길 바라며 영원한 고통을 기원하며 그를 심연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어질 때 바이올렛이 미소 짓던 걸 기억했어요. 리암은 현재로 돌아와 그 소녀가 다가와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리암은 그와 싸우다 배신한 백인 부대 전사들을 떠올렸어요. 이 전사들이 300년마다 환생하며 힘과 기억을 물려받는다는 걸 기억했죠.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분명히 바이올렛의 새로운 화신임을 즉시 깨달았다. 소녀가 리암에게 다가왔고 그녀가 막 말을 꺼내려는 순간 리암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벽에 밀쳤고 그녀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쉽게 나타날 줄 몰랐다며 덕분에 찾는 수고를 덜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바이올렛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하며 바이올렛이 누구냐고 물었다. 리암은 그녀의 목을 잡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삶에 매달리고 있다고 하며 그녀가 저지른 일을 정말로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리암에게 바람 마법을 걸어 강한 바람으로 그를 밀어냈다. 리암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훔친 바람의 신의 힘으로 공격했다며 교활하다고 했습니다. 바이올렛은 그 힘을 쓰고 지친 듯 보였습니다. 리암은 그녀에게 이 힘이 쓸모없는 보물이라며 그녀가 제대로 제어 못하고 진정한 힘의 10%도 못 쓴다고 했습니다. 리암은 바이올렛에게 그녀가 그 힘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에게서 도둑맞은 힘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의 몸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며들었고 그는 피를 토했습니다. 그는 마법 사용의 부담이 이 약한 몸을 한계 이상으로 몰아붙였다는 걸 깨달았고 그의 몸이 마치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바이올렛이라 알고 있는 소녀와 수석 집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가 깨어난 것에 기뻐했지만 리암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보며 왜 그녀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쉬라고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무슨 일이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집사장이 개입하여 카이 주인님께 자신을 구해준 여성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암은 혼란스러워하며 구해줬다는 말을 반복했고 집사장은 그가 쓰러졌을 때 치료해주고 안전하게 궁전으로 데려다준 사람이 브리짓 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암은 자신의 상처가 정말로 치유되었고 그 약한 상태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다시 그녀를 바이올렛이라고 부르며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자신이 그의 반 친구 브리짓 포르테스큐라고 주장하며 왜 그가 계속 그녀를 바이올렛이라 부르는지 정말로 그녀를 잊은 건지 궁금해했다. 리암은 그녀가 기억 상실을 가장한다고 비난하며 이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바람의 신의 힘을 사용했고 그것이 전생에서 그에게서 훔친 것이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바이올렛의 환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그 힘을 드러낸 후 다른 사람인 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브리짓은 완전히 어리둥절해 보였고 너의 힘과 전생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이는 리암이 그녀가 연기를 계속할 만큼 대담하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격렬하게 다가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며 1200년 전 배신자들이 자신을 심연에 봉인했고 자신이 리암 헤일이라고 말했다. 브리짓은 놀라며 그 이름을 되뇌며 그가 전설 속 인물인지 궁금해했다. 리암은 그녀의 반응이 진짜 같아 그를 모르는 것처럼 보여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녀의 턱을 잡고 정말 기억 못하는지 궁금해하며 마법을 쓰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수석 집사가 개입했어요.
보라색 에너지로 리암을 멈추고 그 여자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리암은 수석 집사가 평범하지 않음을 깨달았죠. 리암은 그를 모리샨이라 부르며 어느 편인지 물었어요. 모리샨은 자신이 항상 그의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 때문에 개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카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그가 직접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 몸이 더 이상 카이의 것이 아니라 리암 헤일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뜻인지 물었습니다. 모리샨은 리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모리샨은 이 몸에 있는 영혼이 카이가 아닌 리암 헤일의 영혼인지 확실히 하려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리암은 동의하며 그와 카이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간단히 마친 후 브리짓은 그 일이 끔찍했다고 했고 모리샨은 리암이 환생의 현실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상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재앙의 악마와 싸우는 백인 부대 전사들이 그들의 기억을 물려받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1300년 동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리짓은 그녀가 소유한 바람의 신의 힘이 과거 생애에서 그녀의 인격에서 빼앗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그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과거의 자신을 대신하여 사과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바람의 신의 힘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리암은 웃으며 당연히 그녀가 돌려줄 거라 했지만 그것이 문제의 끝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재앙의 악마와 함께 갇혀 1300년 동안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상기시키며 배신자들에게도 같은 고통이 닥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리암은 그들이 자신을 다시 부른 게 실수였으며 복수를 피하려고 기억 상실을 가장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면 먼저 그들의 기억을 되찾게 한 후에 복수를 해야만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브리짓에게 마음 읽기 마법으로 기억을 읽겠다고 했어요.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모리샨이 개입해 카이가 쓸 수 있는 건 약한 얼음 마법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리암은 간단한 주문도 못 써서 좌절했고 브리짓으로부터 바람의 신의 힘을 아직 흡수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어요. 리암은 마법 훈련을 가겠다고 선언하며 이후 복수할 거라 했어요. 모리샨과 브리짓은 그를 막으며 아직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모리시는 이미 독심술을 배웠다고 말하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리암은 가장 강한 왕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가능성을 배제하며 그 제안을 비꼬듯이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떠나려 하며 모리샨에게 이 능력을 완전히 익히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식사 준비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한동안 리암은 훈련을 시작했고 카이의 잠재된 마법력이 작지 않으며 적절한 훈련을 통해 이 몸이 그의 원래 몸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약한 몸이 먼저 강한 마법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많은 마법을 채널링하려 했지만 몸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피를 토했어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으며 자신을 계속 몰아붙였고 밤새 훈련을 계속했어요. 모리샨은 리암이 힘든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멈추라고 간청하며 더 이상 무리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리암은 너무나도 집중한 상태라 모리샨의 목소리가 그에게 닿지 않았다. 모리샨은 리암이 순전히 의지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놀라운 집중력에 감명을 받았다. 모리시는 그에게 음식을 한 접시 두며 이 요리가 마법을 안정시키는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먹어달라고 했어요. 리암은 복잡한 마법진을 소환하며 집중 훈련을 계속했고 이틀도 차에 지나지 않아 깨달음을 얻었어요. 비록 단순한 적은 마법이었지만 그는 마음 읽기와 능력 흡수를 마스터했어요. 그는 예상했던 대로 이 몸과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리암은 모리샨이 남겨둔 음식 바구니를 보며 그 음식이 마력을 안정시키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모리샨의 말을 떠올렸다. 루크, 리암은 갑자기 카이의 기억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떠올렸다. 그는 카이가 비참한 상태로 궁전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형편없는 주인이라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다. 카이는 모리샨에게 궁을 떠나고 싶을 때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모리샨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카이의 기억을 떠올린 후 리암은 앉아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거의 상할 뻔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르자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궁전으로 돌아왔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이상하게 느꼈다. 그는 문을 만져보고 예상대로 그것이 피라는 것을 알았다. 리암은 궁전에 들어가 보니 집사가 바닥에 쓰러져 얼굴과 눈이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리암은 비명을 지르며 집사를 부르고 즉시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도우려 했지만 지금은 치유 마법을 쓸 수 없음을 아쉬워했어요. 그는 그를 붙잡고 기다리라며 치유사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치료사를 데려온 후 출혈이 멈추고 골절이 치료되었습니다. 치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부기, 멍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약 한 달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암은 오른쪽 눈 상태를 물었고 치유사는 슬프게도 그 눈의 시력이 아마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리암은 적의 침투를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책임을 느꼈습니다. 모리샤는 주인에게 폐를 끼쳤다며 계속 사과했지만 리암은 그만하면 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그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공격자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리암은 차가운 분노의 표정으로 궁전을 떠났다. 다른 곳에서 리암은 마법진을 사용하여 공격을 시작했다. 조슈아는 아버지의 궁전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고 마시던 중 갑자기 장소가 심하게 흔들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궁전 문에 끔찍한 일이 생겼다고 외쳤습니다. 조슈아는 밖을 내다보며 거대한 문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보고 충격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인은 공격을 받았다고 암시했고 조슈아는 아버지의 정치적 적들이 암살자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적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이 맞춤문을 부수려면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문과 방을 확보하라 명령했지만 한 목소리가 그를 막으며 경비병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리암이 방 입구에 나타나 자신이 찾는 사람이 조슈아라 말했다. 조슈아는 화가 나서 소리치며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했다. 경호원들이 리암에게 달려들었지만 리암은 얼음 마법으로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쓰러졌고 리암은 조슈아에게 비꼬며 단순한 경호원들이 자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조슈아는 좌절하여 욕설을 퍼부은 후 불꽃 마법으로 리암을 공격했습니다. 리암은 얼음 방패로 그 공격을 쉽게 막아냈고 폭발의 힘으로 인해 공격하던 조슈아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패배한 조슈아는 비명을 지르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하인들에게 뭔가 하라고 했어요. 리암은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누구도 그를 도울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슈아는 겁먹었어요. 리암이 다가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조슈아는 두려운 목소리로 모른다고 했어요. 리암은 날카롭게 그를 보며 물었어요. 나에게 감히 거짓말할 수 있겠소? 조슈아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리암은 조슈아에게 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라고 경고하며 이 지역을 지배하는 사람의 아들이 맞느냐고 물었어요. 리암은 조슈아가 아버지의 권력을 뒤에 숨고 제멋대로 행동해 왔기 때문에 집사장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진짜 문제는 조슈아와 공모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암은 조슈아의 눈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대며 그의 수석 집사가 뛰어난 마법 사용자라서 조슈아 혼자서는 그를 해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리암은 그날 조슈아와 함께 있던 사람 중 평소 따르던 이들 외에 누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조슈아는 더듬거리며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리암은 화가 나서 질문을 반복하게 만들지 말고 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구 있었어? 조슈아는 두려움에 무너져 리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슈아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폐하 킹키스라고 고백했습니다. 리암은 즉시 학원 교장이 퇴학 취소가 키스경의 명령 때문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리암이 상황을 연결할 때 조슈아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리암은 케이스가 카이의 진짜 적인지 궁금했다. 조슈아는 더 말하면 폐하께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며 말을 멈췄다. 리암은 괜찮다며 케이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차분히 답했다. 조슈아는 리암이 다시 마법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왜 모든 것을 말했는데도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리암은 고백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해하며 특히 그의 수석 집사의 시력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리암은 정보를 모으러 온 게 아니라 복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조슈아에게 카이를 괴롭히는 걸 즐겼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수석 집사를 건드린 건 치명적 실수라고 설명했다. 조슈아가 자비를 구했지만 리암은 다가가 눈에는 눈이라는 말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법으로 조슈아의 눈을 도려냈고 조슈아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중에 궁전에서 리암은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리샨을 방문했습니다. 모리샨은 그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암은 복수의 전리품이라며 유리병에 든 누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리샨은 경악하며 그것을 정원에 묻어달라고 했지만 리암은 농담으로 진열장에 두는 게 낫지 않냐고 했습니다. 모리샨은 그만하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모리샨은 리암이 이런 것을 가지고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리암은 이 트로피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직도 복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라고 대답했다. 리암은 모리샨에게 다른 공격자에 대해 물었고 모리샨은 뒤에서 공격받았다고 했습니다. 리암은 조슈아에게 공범의 이름을 자백하게 했고 그 이름이 키스 왕자라고 했습니다. 리암은 모리샨에게 키스 왕자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지 물었어요. 모리샨은 잠시 침묵했고 리암은 그가 이미 그 이름을 안다고 해석했어요. 모리샨은 리암에게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리암은 그의 바람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고 이에 모리샨은 리암이 자신을 대신해 복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은 더 이상 카이 선생이 아니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리암은 자신이 그 일과 무관하다고 동의했지만 카이가 모리샨을 동맹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리암은 카이가 그에게 몸을 준 것에 빚을 졌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카이가 원했던 모든 일을 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키스가 아마도 카이를 죽인 범인일 거라고 덧붙였어요. 리암의 기억 속에서 조슈아는 눈을 잃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리암은 조슈아의 궁전을 떠나 쓰러진 여성을 옮기고 돌보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겁에 질린 조슈아에게 돌아섰고 조슈아는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그에게 이렇게 해서 수석 집사를 위해 복수했고 빚을 갚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이를 위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암은 조슈아를 붙잡고 카이에게 약을 먹여 그의 삶을 빼앗았다고 비난했다. 조슈아는 명령을 받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리암은 그 명령이 키스 왕자에게서 온 것이냐고 물었고 조슈아는 맞다고 하며 키스가 이 일을 밝히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슈아는 바닥에 남겨져 몸부림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리암은 모리샨에게 카이를 위해서라도 키스를 신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리샨은 그를 멈추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카이 주군이 약물에 중독되어 죽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카이 주군이 죽었다는 뜻인지 물었습니다. 모리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 리암 주인의 성격과 카이의 성격이 잠시 바뀐 것인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인가요? 리암은 끔찍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카이는 악당들에 의해 강제로 약물을 먹고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리암의 영혼이 그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 몸에 2개의 영혼만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고 따라서 카이의 영혼과 인격은 더 이상 이 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리샤는 충격과 부정의 상태로 무너져 내렸고 마스터 카이가 친절하고 온화했던 것을 기억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는 카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가 이렇게 고문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애통해했다. 분노와 슬픔에 잠긴 모리샤는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리암 사부에게 카이 사부의 복수를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결연한 표정으로 리암은 항상 그럴 생각이었다고 답했습니다.